고등학교도 서울대 한 100명 보내는 고등학교 갔거든요, 1년에. 지물포고등학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농담으로 아빠, 아니 서울대를 100명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아빠가 서울대를 못 갔으면 거의 반에서 꼴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60명인 반에서 59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다음날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옆에 여고생들하고 관악산 등산 갔다 왔더니 59등 하더라고. 그 주에는 등산 갔다 오고 이러면 공부가 전혀 안 하잖아요. 독서 모임 하면서 독서 동아리에서 한번 가자 등산도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쫙 교실에 전교생 성적을 이렇게 붙여놔요. 복도에다가 크게 출력해가지고 뭐저지 그런 학교를 살벌한 데 학교를 다녔네요. 글 쓰는 동아리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회할 때 성명서를 쓰는 역할이 이 동아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하정강이 써라. 이래서 내가 쓰게 됐어요. 네, 전 3일 정도 고문당해서 어디 가서 고문당했다고 해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3일 정도 고문을 많이 당한 거죠. 하루 1시간만 당해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사실 뭐 김근태 선배처럼 막 20 며칠 동안 당하고 강용주 같은 사람처럼 거의 10몇 년 동안 당한 사람도 있는 세상이니까 고문이라고 하면은 뭐 거꾸로 매달아놓는 고문. 그건 이제 통닭구이라고 그러고요. 꽁꽁 묶어서 이렇게 뒤에다가 경찰봉을 머리 뒤에 비녀처럼 꽂는 건 비녀꽂기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고문하던 수법이 그대로 전수돼 내려온 건데 난 물고문은 안 당했어요. 전기고문 물고문은 안 당했는데 그냥 통닭구이 비녀꽂기만 당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뭐 고문이 왜 트라우마가 남냐 하면 육체적인 고통은 뭐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고문의 후유증은 저는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때 자기가 비굴했던 모습,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좀 더 못 버텼을까? 왜 그때 비굴하게 그렇게 애원했을까? 그때 전택문학상 그 현상 공모 공고를 봤어요. 내가 상담소에 바로 옆에 있는 직원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걸 준비했어요. 그걸 이제 마감날 직접 갖다 냈어요. 그때 휴대폰이 없던 시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화벨소리 울릴 때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전화가 꿈같이 와더니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실패해온 것 같은 인생에서 뭔가 내가 인정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세속적으로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남편, 아빠이지만 저 정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사실 한 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만 많이 알려졌어요. 너무 많이. 여러 명을 모아서 그 캐릭터를 만든 건데 되게 언론에서는 하정강이 실제 모델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최규석자가 6년 동안 그 작업을 했으니까 최 작가가 인터뷰를 어느 방식으로 했냐면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최 작가가 물어볼 걸 이렇게 쫙 적어와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장에 이제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너를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 뭐부터 하는 겁니까? 그럼 점심시간에 만나는 노동자에게 껌을 하나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다 만화가 된 건데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하정강만 많이 송곳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되니까 다른 실제 주인공들에게 좀 미안하잖아요. 문재훈 소장이나 이런 사람도 다 그 중에 들어간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하정강이 송곳 주인공이라고 소개될 때마다 내가 밥을 사겠다. 그리고 최 작가 작업실 가서 밥을 샀어요, 몇 번. 그랬더니 최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른 구구순한테 사야지 왜 우리한테 삽니까? 농담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크게 많이 유명해지고 알려질 거라는 건 내 인생 설계 속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국가 단위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즐겨드는 얘가 현대차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비정노동자가 분신했을 때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이 그 온몸이 붕대로 충칭 감긴 상태에서 똑같은 자동차 왼쪽은 정규직 조립하고 오른쪽은 비정규직 조립했는데
업무 내용이 다 똑같고 사용하는 장비도 다 똑같았는데 앞에 빗자 하나 붙은 것 때문에 내가 임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다. 이게 굉장히 회자되잖아요. 정규직 노조원들이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해서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정규직 양보하는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은 처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가다 단군일의 뭐 최대 호황이었다 그러는 7, 80년대에는 전체 성장률, 가계소득 성장률, 기업소득의 성장률이 거의 비슷했어요. 8%로. 근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소득 성장률만 너무 높아졌어요. 한국은. 이게 지금 30 넘을 거예요 아마. 경제성장의 성과를 너무 기업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노동자 가정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사실은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못 가져가고 있는 거여서 우리는 어떻든 노동소득의 총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규직의 차별이 크다고 정규직 소득을 낮추는 것은요. 노동소득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경제 해로워요. 노동소득 총량을 비중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정규직도 계속 인상되고 비정규직을 빠른 속도로 인상시켜서 이걸 차이를 좁혀야지 이 차이가 크다 이중구조다 막 이러면서 정규직이 양보해야 되는 게 옳은 선택인 것처럼 강조하면 도덕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게 경제적으로 그 선의가 옳은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제가 노동조합 간부 중에도 보면 전형적인 노동자 간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조용조용하고 얼굴도 하얀 편이고 생전 언성도 높일 것 같지 않고 이런 사람이 머리 딱 메고 막 결연한 자세로 회사와 맞서는 준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신기해서. 왜 노조 간부를 하셨냐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남 앞에서 나서서 잘난 척하는 거 말고요. 뭔가 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 느낌이 어떤 두꺼운 책이나 철학가들의 말 속에서 받는 느낌 못지않게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일례로 햄스터를 아이들이 키웠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 햄스터 어미가 새끼를 지극정성하는 게 눈물겹도록 사랑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초등학생인 아이들하고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이런 작은 짐승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이런 짐승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인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하는 노동운동이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제가. 네.